자, 우리 교재 723페이지에요. 해제권 행사 보죠. 자, 이 해제권은 성격상 성질을 보면 첫 번째 형성권이다. 그래서 행사하는 방법은 형성권은 상대방에 대하여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거다. 형성권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성격은 당연히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 행사하는 거죠. 계약이니까. 이렇게 행사해요. 자, 이것을 성격을 이렇게 알았다면 해제권 행사하는 모습은 행사 방법입니다. 그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즉 채무 불이행호가 있는 채무자요. 채무자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자,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그 효과는 같습니다.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이 의사표시.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단 여기에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이걸 따라 두셔야죠.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다. 이럴 때는 전원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또는 그 상대방이 수인이다 라고 하면 전원에 대하여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전원에 대하여 또는 전원으로부터 이렇게 해제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해제 방법을 행사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는 행사의 불가분성이다. 성질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행사의 불가분성에 관한 명문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그때는 전원으로부터 해제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전원에 대하여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사의 불가분성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행사의 특성이죠. 단 행사의 불가분성인 이 민법상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유효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행사의 불가분성 그리고 임의 규정. 이렇게 행사의 불가분성을 성격하고 있으니까 이 여러 사람의 전원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수인의 전원이 그 중에 어느 1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해제권을 소멸해버리면 해제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죠. 다른 말하면 해제권은 전부 소멸해버린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하냐, 소멸의 불가분성도 행사의 불가분성 때문에 나온다 그죠. 그래서 소멸의 불가분성이라는 이러한 성격도 있다. 이렇게요. 이것도 인정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해제권 행사와 소멸에 관해서 특징이 뭐냐,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이 해제권이 있다. 그는 어떤 경우냐, 그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일 때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둡니다. 그 다음에 해제권 이게 행사가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해제 효과가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도달하는 순간에 이제는 철회할 수 없다 그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철회 제한, 이게 바로 723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도달한 순간에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제권 행사했어요. 자, 행사했어요. 행사했다면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해제 효과. 자, 우리 민법에는 해제 효과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민법상 첫 번째, 해제하면 소급적으로 효력이 실효된다.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요. 민법상으로는요. 해제가 됐으니까 원상 주고받은 게 있으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원상 회복 청구권이 있겠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해제는 지금 법정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한다. 그죠?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해제권자가, 해제한 자가 상대방 채무 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해서,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래 되겠죠. 이게 우리 민법에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소급 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해제 효과.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한 당사자인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내용을 조금 설명해 보면 여기서 소급 실효가 됐으니까 무효가 되니까 제3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여기 제3자 보호 문제에서는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일 때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보호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해제 전에 거래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제3자가 종구적 권리를 취득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물건이면 부동산 물건이면 등기까지 갖춰야 되고 동산 물건이면 당의 목적을 인도받았어야 되고 만약에 임차권처럼 부동산 임차권처럼 채권일 때는 대항력을 갖춘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구적 권리를 이렇게 취득했을 때 그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즉 채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관계없이 제3자는 이 취득한 권리, 완전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제한 후에 거래한 제3자는 이 해제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해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거래한 제3자에 한해서 보호됩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해제하고 난 뒤에 만약에 해제한 당사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제3자한테 재산권을 팔아 취해버렸다라고 하면 이때 제3자, 거래한 제3자는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 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선의의 제3자, 요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만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게 이제 판례 태도입니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게 제3자 보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의 의미가 뭘까?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회복해야 되는 거냐?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원상회복하는 이 성질은요,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원상회복 반환해줘야 되는 반환관계인데, 이 반환의 범위는 바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다. 그러면 이 부당이득에 있어서 반환에 있어서 범위는요, 이 성질인데, 반환 범위는 여기는요, 전부 반환하라고 원상회복이니까 전부 반환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전부를 반환한다. 이 말은 선의의 수익자냐 악의의 수익자냐 이 수익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구별 불문, 선악 불문하고요. 전부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인데 범위에 있어서는 특칙을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원상회복이라는 이 원리, 원상회복이라는 이 원리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전부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해두고요. 이때 이 부당이득 반환할 때 전부 반환한 것은 원칙적으로 받은 물건, 원래 물건 있죠? 받은 원래 물건, 원물의 반환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물 반환의 원칙이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원물 자체 반환해야 할 물건이 금전의 반환일 때, 여기는 또 민법의 특징을 뒀죠. 그 금전을 원물로서 반환할 때는 그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반환해야 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이자예요. 금전을 거래하는 당사자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금을 받았든지, 그죠? 대금으로 받았다면, 근데 계약이 해제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받은 대금을 금전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쳐서 반환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그 이자의 성격은 역시 부당이득의 성격입니다. 이 이자의 성질은 부당이득의 성질이에요. 이거 성질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거야. 그게 이자란 거예요. 여기에 이자 붙여준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 원상회복. 자, 원상회복 주고받고 다 했다는 거야. 선악불문하고 서로 간에 다 돌려줬잖아요. 자, 돌려줬을 때 어때요? 원상회복은요, 받은 것을 전부 반환하잖아요. 전부 반환할 때 여기 보세요. 선이든 악이든 받은 사람은 전부 반환한다 했죠. 선이 악이 불문하고요. 다 돌려주고 돌려받았어요. 돌려주고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했잖아. 그러면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한 사람한테는 손해가 발생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손배 청구권이 이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했더라면, 그대로 이행했더라면, 채무 불이행하지 않고 이행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 있겠죠. 그것을 이행이익이라 그래요. 이 이행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물론 원상회복, 손해배상은 동시에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해야죠. 즉 받고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동시행 관계예요. 또 받고 주고 할 때 네가 나한테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 하면 손해배상과 내한테 내가 줬던 거 돌려주는 거하고 다 하고 내가 넘겨주는 거하고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요 법 의미를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판례는요, 해제 효과를 이론적 구성할 때, 이론적 구성은 어떻게 판례가 하냐? 판례는
해제의 효과로서 해제를 하게 되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직접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견해를 취해요. 자, 이 판례요. 판례는 직접 효과를 취해요. 해제 의사표시로부터 직접 이러한 효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는 어떤 효과냐? 바로 물권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효과가 직접 발생한다. 이런 견해를 취해요. 물권적 효과. 이 말은 뭐냐면 물권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해제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넘어갔던 재산권은 당연히 복귀되어 버려요. 그래서 당연히 복귀되어 버린다. 그래서 해제한 사람은 바로 물권이 당연 복귀되니까 이 사람은 곧 물권자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요. 당연 복귀라는 의미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등기 이전하지 않아도 이미 그 물권이 복귀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187조에 의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불료. 필요하지 않다. 이 규정이 여기에 적용된다. 이래 되겠죠. 즉 해제의 경우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해제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등기 이것을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하면 말소 청구. 이 청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소유권 등의 물권, 그죠? 물권. 이 물권에서 나오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말소 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해제한 사람은 물권자가 되고 당연 물권이 복귀돼요. 당연 복귀. 그래서 해제 효과는 물권적 효과로서 바로 생긴다. 이걸로 인한 뭐냐면 직접 효과설에 의한 물권적 효과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판례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직접 효과설에 근거한 그 효과의 내용이 뭐냐? 물권적 효과라는 거야. 채권적 효과가 아니라 물권적 효과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 의미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판례는 이렇게 취하는 근거가 뭐냐면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결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인성. 자, 요거는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세요. 요 내용으로, 요대로. 요 단어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해제 효과를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판례 입장은 유인성설을 취했는데 해제 의사 표시하면 직접 효과가 발생한다. 그 직접 효과의 내용은 물권적 효과다. 그 물권적 효과는 뭐냐? 물권이 당연 복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한 사람은 그 물권에 기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등기 등을 말소하라, 당의 목적을 돌려달라 이런 것들 전부 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물권적 효과를 주장하는 거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행사하는 것으로 인한 직접 효과설에 의한 물권적 효과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론 구성한다. 그리고 민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요. 여러분 교재 볼까요? 723페이지 보면 해제 효과 해가지고요. 자, 첫 번째 양갈 1번 해제 효과는 동그라미 1번 소급표 인정한다.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원상 회복 인정한다. 그죠? 동그라미 3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726페이지 가면 이 해제의 법적 구성은 1번 동그라미 직접 효과설을 취한다. 이게 판례 태도다. 그죠? 직접 효과. 해제하면 직접 일정한 효과, 법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자, 이때 양갈로 3번 해제의 소급표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물권적 효과설에 근거해서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여기서는요, 당연히 그 물권이 해제한 사람한테 복귀되기 때문에 이때 그 상대방이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문제되는데 이때 제3자 보호 문제는 728페이지 물권적 효과설과 관련해서 제3자 보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72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소급표로 인한 제3자 보호 문제는
여기에는 물권적 효과를 취할 때 우리는 548조 단서에 예외 규정, 특칙 규정을 만들어 놨다. 여기서 제3자 보호한다라고 규정됐는데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에 된다 주장 못해요. 해제했다고. 그러면 제3자 보호하는데 이때 제3자는 어떤 의미냐? 니은 동그라미. 제3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이때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자는. 이때요. 제3자는 선악 불문하다 했죠. 왜?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로서 그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 즉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실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제3자는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 제3자의 보호를 확대하는 제도가 다음 페이지에 리얼 제3자 보호 확대. 여기는 해제 의사표시한 후에 상대방 매수인 앞에 있는 등기 마수를 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즉 매수인과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할 때는 이 제3자는 그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 즉 선의의 제3자일 때만 권리를 보호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3자 보호 문제.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낼 거예요. 제3자가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냐 해제하고 난 뒤에 그냥 제3자가 거래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이냐 선이 악이 불문하냐 이렇게 범위가 나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을요. 자, 저 다음에 730페이지 가면 원상회복이 있어요. 그죠? 원상회복 의무. 여기에 보면 일단 원상회복이라는 이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하니까 부당이득의 반환의 성질이다. 이렇게 났죠.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다. 다만 우리 민법에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반환 범위가요. 선의의 수익자일 때는 현존이익으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전부 배상을 해줘야 돼요. 전부 반환해주고 전부 배상해줘야 돼요. 악의의 수익자는. 그런데 여기에는 해제의 경우에 반환 회복할 때 어떤 방법을 하냐? 선이냐 악이냐 구별을 안 해요. 아예. 야 이게 계약에 내가 취득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이 받는 것이 부당한 이득이 될 거다 말 거다 생각도 안 하고요. 거기에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이요. 받은 물건은 몽땅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는 특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때요.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전부 반환을 했잖아요. 전부 원상회복했는데 거기에 73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원상회복의 범위. 자,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몽땅 다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지 말고 전부 반환하라는 거예요. A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죠. 상대방의 선악 불문하고 급부 전부를 상대방한테 다 돌려준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이때 돌려주는 당의 물건이나 내용은 뭐냐? 그건 바로 받은 물건은 그 자체를 그대로 다 돌려준다. 원물 반환이라고 하죠. 원물. 그런데 그 원물이 B 동그라미 보시면 B 동그라미에 원물이 금전으로 반환해야 되는 금전 반환일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 줘야 한다. 이때 이자 자체가 부당이득을 했어요. 이자를 가지고 있는 안 주고 이자를 안 주고 가지고 있어 버리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금전을 돌려줄 때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그래야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가입반은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법체계상 이제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 경우에만 하는 건데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733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가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법정 해제권 행사에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했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원상회복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그 상대방한테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 손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상회복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해제한 당사자는 상대방 채무 불이행한 채무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이 손해배상 책임은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 동그라미에서 3번.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 불이행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 계약 내용대 이행을 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이익만큼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행이익의 배상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만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이익의 배상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판례가 있긴 하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734페이지 양갈로 6번에 보시면 해제 효과로서의 동시행했죠. 그 말은 이겁니다. 바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동시행 관계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민법의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 효과, 즉 우리 민법에 있는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소급 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와 결합해서 문제되는 제3자 보호 문제까지 이렇게 전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4페이지 가면 해제권의 소멸입니다. 자, 이 해제권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권 자체를 소멸시키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해제권자가 해제한다라고 하면 해제권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해제권 소멸하겠죠. 자, 그 외에 말입니다. 해제권 특유의 소멸 원인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735페이지에 있죠. 735페이지에 해제권의 특유한 소멸 원인. 자, 여기는 첫 번째요. 채무 불이행한 채무자가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한테요, 최고할 수 있어요. 해제권 행사에 대한 최고권 행사. 채무 불이행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해제권 행사할지 안 할지는 이 해제권은 형성권이라 했잖아요. 형성권이면 제척기간이 걸려요. 그런데 제척기간인 이 기간이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한 채무자가 해제권자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할 것인지 여부 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52조에 있습니다.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즉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한테 최고할 수 있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그렇죠? 상당 기간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요. 자,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최고의 효과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제권자가 해제하면 돌려줘야 할 목적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해제권자가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돌려줘야 할 목적물을 멸실, 훼손 또는 다른 물건으로 개조해가지고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원물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제권자가 해제하도 돌려줄 수가 없잖아, 물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권 행사한다는 것은 실칙에 반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해제권자가 돌려줘야 할 목적물을 멸실, 훼손 또는
개조를 하나요? 개조했기 때문에 원물 자체가 변형이 돼서 원물이 없다. 돌려줄 수 없다. 원물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물건을 돌려줄 길이 없죠. 이럴 때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야 돼요. 해제권자의 자기의 고의 과실로 해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 해제권자의 잘못에 의해서 목적물이 멸실, 훼손, 개조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해제권자는 해제권이 소멸된다. 행사 못한다는 거죠. 자, 그 의미를 쭉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인정한다는 실질이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우리가 행사의 불가분성 때문에 소멸의 불가분성이 있다 했죠. 불가분성. 계약 당사자가 수인인데 그 당사자 일방이나 또는 어떤 상방이 그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해제권 다른 사람이 행사 못하잖아요. 행사의 불가분성이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소멸의 불가분성 때문에 해제권도 소멸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해제권 소멸 원인은 특유의 소멸 원인 이 세 가지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채무자가 최고함으로써 소멸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해제권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개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럴 때도 역시 해제권 소멸한다. 이렇게 했어야겠죠. 세 번째는 계약 당사자가 수인인데 그 일방이 해제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해제권이 소멸되어 버렸다라고 하면 그 해제권 전부를 행사 못하잖아. 행사의 불가분성 때문에 행사를 다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한 사람이라도 못하게 되면 해제권 행사할 수 없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해제권이 소멸되었다. 이게 바로 소멸의 불가분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사회에서 해제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 행사했을 때 효과, 그리고 그 해제권이 소멸하는 특유의 원인, 이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요 세 가지 다 중요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해제 효과는 반드시 정리해둬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교과서를 제가 정리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해제권의 효과는 민법에 이렇게 세 가지 규정되어 있다. 그 세 가지에 따라서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차근차근 정리해 드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면 계약 해지입니다. 해지. 자, 해지는요, 계약 해지인데,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계약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때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의사표를 행사하면 되죠. 자, 행사, 해지권 행사. 자, 채무 불이행이라는 요건 하에 사유가 발생해야 돼. 이 사유, 채무 불이행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돼요. 자, 이때 이 해지하는 권리, 이걸 해지권이라고 했죠.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행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해지권 행사는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해제권 행사와 같습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 동일. 그렇죠?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로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사표시로서 행사를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되고, 또 계약 당사자가 수인이면 행사의 불가분성이 적용되고 그것은 임의 규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사했을 때 효과는, 해지의 효과는
여기는 소급표가 없죠. 장래적으로 실효. 계약이요. 장래적으로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청산할 의무가 생겨요. 청산관계로서의 의무. 청산관계는 뭐냐면 건네준 물건을 돌려줘야 될 그러한 관계 있겠죠? 또 이제까지 만약에 급부해야 될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그 급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말이죠. 이런 내용으로 정리한다라는 거죠. 청산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까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져야 되겠죠. 이게 발생하겠죠. 해지하면. 그죠? 이렇게 채무 불이행한 당사자는 손해배상할 책임도 따른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장래적 효과로서 청산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제와 차이점이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해제는 소급표지만 해지는 장래적이다. 그 다음에 해제는 원상회복해야 되지만 해지는 청산관계 의무로 생긴다.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요. 해제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해지의 효과.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이 부분은 틀리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 해지는 원칙적으로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이 이론들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요. 7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해지권은 일반적 의사표시여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그리고 계속적 계약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장래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죠. 해지권의 발생은 약정 해지권도 있고 법정 해지권도 있다. 이것은 뭐예요? 약정 해제권도 있고 법정 해제권도 있다. 이거와 똑같죠. 해제의 모습과 구별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법정 해지권 발생은 개별 규정도 있지만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일반 규정에 의해서 해지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역시 행사하는 모습은 뭐와 같다? 해제권 행사와 그 모습은 같다. 다만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해지권은요. 여기에 발생 요건에 관해서 보면 자, 우리는 해제권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직 판례 태도였죠. 그러나 학설은 인정한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은 우리 판례도 학설도 다 인정해요. 이게요.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권은 판례가 인정하지 않지만 해지권 이것은 판례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해지권인 것을 확인하고 인정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이 여러분 교재는 738페이지 제일 위에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것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데 거기 보면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채권 또는 불확정 채권을 보증한 이사입니다. 불확정 채권,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보증을 한 이사, 회사 이사. 그 회사 이사가 회사의 이사기 때문에 그 증감 변동하는 불확정된 채권을 위해서 보증을 섰다가 그 이사의 지위에서 퇴직해버리면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니까 그 종전의 이사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위해서 내가 섰던 보증계약은 더 이상 내가 퇴직한 이후부터 나는 책임 안 지겠다. 내 퇴직할 당시에 채무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입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해지권 행사는 형성권 행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하면 되고 도달하면 철회 못한다. 역시 해제와 같습니다.
해지권 행사와 소멸의 불가분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해제권 행사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의 효과는 다음 페이지 739페이지에 보면 해지의 비소급표 장려효가 있고 해지 효과는 청산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주고받은 게 돌려줄 게 있으면 다 뒷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청산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즉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지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어요. 해지. 해지는 간단하게 하고 차이점만, 해제와 차이점만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그러면 돼요. 해지와 해제를 혼동하면 안 돼요. 혼란을 느끼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 내용 차이점만 딱 정리해 계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했어요. 해제 효과, 해지 효과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약 각칙으로 가서 매매, 임대차, 위임, 도급, 계약 각칙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